자,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까지 유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중간 내용, 사실 진짜 재밌는 건 여기에 있는데 여기 지금 다 중량으로 생각되어 있네요. 자, 일단 어렸을 때 되게 좀 똑똑했어요. 그래서 좀 잘 나갔는데 문제는 집이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중학교까지 졸업한 상태에서 그 이상의 고등학교까지 막 진학을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이제 중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재무부 장관으로 출세하는 어느 정치인의 밑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연한 계기로 운전하는 걸 좀 배우게 돼요. 그래서 군대를 가게 되는데 이 군대에서 군생활 좀 편하게 합니다. 이제 말도 잘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잘 따라. 거기에 플러스 군대에서도 이제 그 운전의 경험으로 운전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운전병을 했던 그 경험으로 제대한 뒤에 이제 재벌 총수의 운전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봐. 이게 이 사람이 지금 1940년대생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 사람이 20대면 몇 년도야? 1960년도거든. 그럼 1960년대에 지금 이제 6.25 전쟁 이후에 아주 사회가 혼란하고 가난했던 시기에 재벌 총수의 운전사를 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어떤 이 직업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살 만한 직업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이 유자는요, 이 직업에 불만이 아주 많아요. 많았던 이유가 뭐냐면요, 이 재벌 총수의 모습이 아주 속물적이라서 볼 때마다 정이 뚝뚝 떨어져요. 집에서 비단 잉어를 키우거든요. 자기 연못에다가 연못을 파가지고 시멘트를 들이부어가지고 물을 부어서 연못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비단 잉어를 키우는데 이 비단 잉어의 몸값이 이 서술자인 나의 6개월치 월급만큼의 가격이라고 적혀 있어요. 실제 소설에. 그래서 비싼 물고기를 키우고 집안에 황금으로 만든 불상을 막 놔두고 이런 이제 재벌의 어떤 그 모습에 아주 정이 털려요. 근데 또 심지어 정이 털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비싼 물고기를 그 시멘트를 뿌려놓은 연못에다 키워놨는데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린 거야. 다 둥둥 떠올라 있는 거야. 그래서 와가지고 기겁을 하는 거예요, 재벌 총수가.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면서 막 노발대발 썩을 내는데 마침 옆에 있던 운전기사였던 유자한테 콕 집어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이거 왜 이러냐면서. 이게 유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밤새 감기라도 걸렸나 보죠 라고 하면서 되게 능청스럽게 대해요. 그래가지고 이 재벌 총수가 더 화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유자한테 막 뭐라 하는 거야. 유자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사실 유자는 속으로 생각해요. 시멘트의 독성을 충분히 우려내지 않고 거기다가 물고기를 풀어놔서 죽었다는 걸 자기는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굳이 일부러 말 안 하는 거야. 모른 척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집에 황금불상이 있어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해야 되는 업무가 뭐냐면 이제 이 재벌 총수가 출근하라고 하려고 이 자기 차를 차기 전에 이 사람이 출근해가지고 이 별당에 있거든. 별당에 있는 황금불상에 가가지고 황금불상을 닦아야 돼. 근데 이 마른 수건으로 막 닦다 보니까 뭔가 얼룩이 하나 져 있는데 아무리 닦아도 안 닦이는 거야. 그래서 이 물 한 방울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물이 저 멀리 있는 거야, 수도가가.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이 마른 걸 내 침을 탁 뱉어가지고 닦으려는 찰나에 갑자기 뒤에서 고함을 빡 지르는 거야. 보고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좌천당하는 거야. 그 불상 침 뱉어가지고 닦는다고. 그래서 이제 같은 그룹에 잘리지는 않았어. 근데 사실 유자는 맨날 일하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내 발로 나가기보다 잘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일하고 있었거든. 근데 회사를 잘리지는 않고 좌천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룹에 노선 상무로 좌천이 되는데, 자, 이 노선 상무에서 하는 일이 바로 뭐였냐면 당시에 회사가 운수업을 좀 했거든요. 운송업을 좀 해가지고 항상 차가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뭐 트럭이 왔다 갔다 하고 컨테이너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런 것들을 운전하는 운수업을 하는 이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통사고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 교통사고의 처리를 담당하는 업무를 맡게 돼요. 근데 생각해봐. 이 대기업 입장에서 교통사고가 나요. 그러면 대기업이 책임지려고 하겠어? 안 하겠지. 전부 사고낸 반대쪽 사람들 책임이라고 다 막 변호사 써가지고 막 몰아내고 그러겠지. 근데 이 유자는 어떤 식으로 일 처리하느냐. 우리 회사 사람이 잘못했으면 우리 회사 사람이 잘못했다고 콕콕 집어서 다 얘기해요. 근데 이 운전수들이
사실은 대부분 사고 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굉장히 가난하고 아주 고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운전수들이거든. 우리 회사 운전수들이. 근데 이 운전수들이 잘못을 했으니 지적은 해. 근데 이 사람의 삶이 너무 고돼 보이니까 유자가 자기 주머니를 털어가지고 또 생활을 또 지원해줘요. 도와줘. 그러니까 그런 삶의 모습이 좀 마지막에 드러나요. 자, 그래서 그 부분부터 나옵니다. 이 운전수 도와주는 부분부터. 그가 다루는 사건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다 이제 이 운수와 관련되어 있는 사건들이겠지. 교통사고들이야, 교통사고들. 테마니 가해자의 운전윤리 마비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해자가 바로 누구냐? 운전수야. 그룹의 운전수. 가해자의 운전윤리 마비증. 그러니까 운전윤리를 좀 잘 지켰으면 안 날 수 있었을 만한 사고가 운전윤리를 좀 마비, 그러니까 안 지켜서 만들어진 사건들이라는 거야. 대부분 맞는 사건들이. 자하는 것이었대요. 그렇지만 가해자가 그룹 내의 동료 운전수라고 해서 팔이 들이굽는다는 식, 그러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식의 적당주의를 취한 적은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아주 이 윤리적 정신이 투철했다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우리랑 같은 회사 사람이지만 우리 회사 사람이 잘못했으면 우리 회사 사람이 잘못했다고 콕콕 집어가지고 다 일 처리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죽돼 있고 사리 분별을 올바르게 하는 유자의 어떤 모습을 서술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다만 사건 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기 위해서 신상 기록대장에 있는 주소를 찾아가 보면 일수 비탈진 산 꼭대기에 가난한 삶이죠. 자, 더댕이진 무허가 주택에서 근근히 새빵살이를 하는 축이 많았고 더욱이 인건비를 줄이느라고 임시로 쓰던 스페어 운전수. 스페어 운전수는 원래 이제 정규직 운전수가 아니고 정규직 운전수가 뭐 휴가를 가거나 뭐 이렇게 이제 쉬는 날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럴 때 땜빵으로 오는 운전수를 스페어 운전수라고 합니다. 그 왜 차에 미리 이제 준비해 놓는 타이어를 스페어 타이어라고 하는 것처럼. 자, 그래서 이 스페어 운전수들이 사는 꼴이 말이 아닐 때는 굉장히 가난하게 힘들게 살아갈 때는 스페어 운전수들은 더 가난하겠지. 일반 운전수들보다. 왜냐면 일이 매번 있는 게 아니니까. 땜빵으로만 하니까. 그래서 그런 스페어 운전수들이 사는 꼴이 말이 아닐 때는 그 운전자의 자질 여부를 떠나서 현실적인 딱한 사정에 괴로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 그들에 대한 어떤 연민이나 공감을 많이 해줬다, 많이 가져줬다. 그래서 안타까워했다는 거죠. 자, 스페어 운전수는 대체로 벌이가 시덥지 않아 결혼도 못한 채 늙고 병든 호러미와 단칸 새빵을 살고 있거나 여편네가 집을 나가버려 어린 것들만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들여다보면 방구석에 먹던 봉지 쌀이 남은 대신 연탄이 떨어지고 연탄이 있으면 쌀이 없거나 밀가루 포대가 비어있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야? 부족한 살림살이죠. 부족한 살림 형편. 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쌀이 없거나 밀가루 포대가 비어있거나 아니면은 너무 그 꼴이 한심해서 들여다볼 수가 없고 심란해서 돌아설 수가 없는 집이 허다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사고를 냈어. 이 사고를 내서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처리는 하지만 이 삶의 형편이나 이런 걸 보면 가슴이 찢어지는 거야, 유자가. 그래서 그는 결국 자신의 주머니를 듭니다. 그래서 스페어 운전수의 사고에는 업무 추진비 명색도 차례가 가지 않아 자신의 용돈을 털게 되는 것입니다. 식구가 단출하면 쌀을 한 말 팔아주고
식구가 많은 집은 밀가루 2포대를 팔아주고,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쌀을 사다 가지고 엿다가 주는 거야. 밀가루도 사가지고 갖다 주고. 그리고 연탄을 100장씩 들여놓아 주는 것이 그가 용돈에서 엿을 수 있는 한계였답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거 좀 살펴봅시다. 자신의 사비를 들여서라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유자의 모습 드러나죠. 자, 일단은 뭐부터? 자, 기업에서 사람을 고용하고도 돌보지 않는 매정한 현실 비판이죠. 자, 이거 아까 쌤이 안 다루고 넘어갔었는데 여기에 나옵니다. 유자의 성격을 제시함 또는 유자의 삶을 그냥 올바르게 살아가는 유자의 삶을 보여줌으로써 무엇을 비판한다? 당대 사회를 비판하는, 현실을 비판하는, 인간 돌보지 않는, 물질 만능 사회, 속물적인 사회를 비판하는 거죠. 자, 그래서 돌보지 않는 매정한 현실, 그리고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남을 돕는 데에 망설임이 없었던 유자의 자상하고 따뜻한 마음씨.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유자의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가 제시되는데 하나는 현실이고요, 하나는 유자의 마음씨고요. 자, 다음, 그가 쌀 가게에서 쌀이나 밀가루를 배달하고 연탄 가게에서 연탄 100장을 지게로 저어 올려 비에 안 젖게 쌓아주기를 마칠 때까지 그 집을 떠나지 않았답니다. 물심양면으로 도와줬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집을 나와서 골목을 빠져나오다 보면 늘 무엇인가 빠뜨리고 오는 것처럼 개운치가 않았답니다.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는 비탈길을 다 내려와서야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곤 했답니다. 자, 산동네 초이의 반찬 가게를 보고서야 아까 그 집에 부엌에 간장밖에 없었던 것이 뒤늦게 떠오른 것이야. 그러면 주머니를 뒤져. 또 그러면 뭘 사줘? 반찬 가게에서 반찬 사가지고 또 도와줘. 자, 그가 반찬 가게에서 집어드는 것을 만날 얼간하여 엮어놓은 새끼 굴비 두루미였답니다. 바다와 연하여 사는 탓에 밥상에 비린 것이 없으면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아 하는 대천 사람의 속성이 그런 데서도 득티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자는 바닷가 근처에 사니까 항상 아이 밥 먹을 때 생선이 있어야지 라고 하면서, 사실 굴비 비쌉니다. 지금도 사실은 영광굴비 하면 비싼데 그때도 이제 비싼 생선이었죠, 굴비는. 그래서 이제 이 굴비를 이제 그 집에다 갖다 주고 그랬다는 거죠. 자, 도로 산비탈을 기어올라 이제 굴비 두rum을 개 안 닦게, 고양이 안 닦게 야무지게 내달아 주면서, 그러니까 보통 굴비는 여러분들 어디다 놔둡니까? 알아요? 그쵸. 지붕 이렇게 있으면 지붕 여기 끄트머리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굴비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이렇게 달아두죠. 맞죠? 또는 천장에 이렇게 달아두고. 그렇죠? 자, 그래서 야무지게 내달아 주면서 부엌에 겨우 지랑밖에 없으니 밥이고 수제비고 건건이가 있어야, 그러니까 뭘 같이 떠먹을 게 있어야 넘어가지요. 탄불에 구워 자시던지 탄불에 구워 드시던지 밥솥에 자시던지 하면 생긴 건 오죽지 않아도, 굴비가 생긴 건 좀 부족해 보여도 노인네 입맛에 그냥저냥 먹어볼 만할 거요 라고 하면서 이제 걸어주는 겁니다. 쌀이나 연탄을 들여줄 때는 회사에서 의뢰 그렇게 돌봐주는 것이거니 하고 멀건 눈으로 바라보던 쳐다만 보던 높아도 그렇게 반찬거리 같이 챙겨주는 자상함에는, 유자의 자상함이죠. 그가 골목을 빠져나갈 때까지 눈시울을 적시고 있는 것이 보통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따뜻한 마음씨에 사람들이 막 감동하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죠. 자, 다음, 그가 노점상부로 나간 초기에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속절없이 봉변을 당하기가 바빴답니다. 사망자가 난 사고에서는 더욱 그러하였대요. 그 다음, 운전수가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있거나 아예 달아나 버려서 분풀이를 하고 싶어도 상대가 없어서 앙앙불락하던 차에 사고를 낸 회사에서 사고 처리반이 나왔다고 하면 대개는 옳거니 때 맞추어 잘 만났다 하고 떼거리로 달려들려 덮어놓고 멱살을 잡으려 주먹부터 휘두르고 보는 것이 예사였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사망자가 난 사고가 있어. 그러면 이 피해자일 거 아니야, 피해자. 그럼 가해자는 누군데? 운전수겠지. 우리 회사 운전수야. 근데 운전수가 연행돼서 조사받고 있거나 아니면 도망가 버리거나 이러면 피해자 유족들 입장에서 이 운전수를 찾아갈 수가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분풀이를 못해. 근데 그러다 갑자기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갑자기 유자가 등장해요. 그러면 이 유가족들은 전부 누구 찾아가는 거야? 유자 찾아가가지고 유자 멱살 잡고 우리 아들 내놓으라면서 막 소리치고 그런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멱살도 잡히고 주먹질도 당하고 그러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원래 대기업 총수의 운전기사였는데 쫓겨나가지고 지금 완전 말단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런데도 유자는 이제 이 불만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사람을 잘못 알고 실수했노라고 사과하며, 근데 그렇게 화풀이를 하다가도 나중에 유자한테 미안하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야. 왜? 일 처리를 너무 잘하니까. 일 처리하는데도 싹싹하고 상냥하게 협조하는 위인일수록 처음에는 흥분을 가누지 못해서 사납게 무르대고 날뛰는 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날뛰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일 처리할 때 상냥하게 협조해 주는 거야. 사람들도 처음에는 막 화가 나가지고 달려들다가도. 그러니까 유자가 굉장히 힘들게 일한 거죠. 자, 야, 너 흥부는 놀부같이 잘 사는 형이라도 있어서 매품을 팔고 살았더지만 너는 뭐냐? 뭐요? 못하는 운전수를 동료라고 둔 값에 매품이나 팔며 살거라. 그거요. 자, 너야말로 군사정변이 나서 구정권의 거물 비서 자격으로 끌려가서도 볼탱이 한 대 안 쥐어박히고 네 발로 걸어 나온 물건이니 말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남의 영안실이나 찌걱거리면서 장삼이상 헌티에 농자 소리 듣는 것도 과만해서 주먹질에 자빠지고 발길질에 엎어지고 하니 네가 그러고 댕긴다고 상무 정부가 아까 진기값을 물어주기나 하네. 사장 회장이 떨어져서 밟힌 단축값을 못해주네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뭐야. 지금 이 유자를 바라보는 사람이 나겠죠. 나 안타까운 겁니다. 자, 유자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끼는 건데,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다시 한번 쭉 읽어보자면 너야말로 이 너가 누구야? 유자야. 자, 그래서 군사정변이 나서 구정권의 거물비서 자격으로 끌려가서도 볼탱이 한 대 안 주워박히고 살아 돌아왔던 사람인데 말도 잘 털고 그 다음에 대기업 총수의 운전기사고 그러면 이 군사정변 때 뭐 이렇게 잡혀가고 조사받고 이러더라도 금방 풀려날 거 아니야. 너 그랬던 사람인데 이제 와가지고 이제 사고로 인해서 누군가가 죽으면 영안실에도 가게 될 거 아니야. 맞죠? 남의 영안실이나 찌우거리고 장삼이사가 뭐냐면 장씨 3명, 이씨 2명이란 이씨 4명이라는 말이거든. 이게 뭐냐면 아주 흔한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그 다음에 구정권의 거물 비서 자격으로 이거는 이제 어린 시절, 청년 시절이죠. 정치인의 비서 일도 했었고 자, 그래서 장사비서 헌태 아무나 한테
농자 소리 듣는 것도 감안해서 주먹질에 자빠지고, 그러니까 유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 찾아오면 막 주먹질하고 발길질하고 하면 유자는 그거 막고 있는 거야. 네가 그러고 다닌다고 니네 상무 정부가 이 그런 값을 이제 물어주기나 하냐? 회사 사장 회장이 네가 발표 가지고 떨어진 단축값을 보태주기나 하냐? 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죠. 유자를 보면서. 4대부 가문을 자랑하시던 할아버지가 너더러 인양 남의 아랫도리로만 돌며 살라고 가르치셨네. 동경 유학 출신의 아버지가 동네 북으로 동네나 맞고 살라고 널 낳아놓으셨네. 너도 처자가 있는 몸이 이게 뭐냐? 이게 계속 안타까워하는 거죠. 야, 니네 할아버지 씨 4대부 가문의 잘 나가던 사람이고, 니네 아버지는 동경에 유학 갔다 온 사람인데 니네 아버지가 너 이렇게 당하고 살라고 너 낳았냐? 라고 안타까워하는 거죠. 자, 그가 봉변을 당하고 나면 자기를 저만치 떼어놓고 바라보며 그런 허위탄식으로 이제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는 거야. 자, 그래서 자기를 저만치 떼어놓고 바라본다라고 하는 게, 그가 그렇게 봉변을 당하고 오면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성찰하는 거죠. 자기를 성찰해 보면서, 돌아보면서 이렇게 탄식하는 겁니다. 자, 세상 사람, 세상의 일이란 궁즉통, 궁하면 통할 것이다. 궁하면 통할 것인지라. 자, 곰곰이 생각해보니 사나운 일은 그저 예방이 제일 이었다. 자,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뭔가 어떤 사나운 일을 겪을 것 같으면 미리 예방하는 게 제일 좋았다는 거야. 그래서 그가 찾아낸 예방책은 먼저 선수를 치는 거죠. 그래서 저쪽의 예봉을 피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선수를 친다는 게 바로 뭐냐? 어찌됐건 유자는 유가족을 방문하는 업무를 처리하는데 자기 나름대로 이제 밟히지 않는, 그러니까 봉변을 당하지 않을 방법을 어떻게든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그래서 그는 실천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능청스러운데, 사망자의 빈소가 있는 병원의 영안실에 가면 처음부터 신분을 밝히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회사에서 나왔다는 얘기를 안 해. 처음에 가면은. 그러고는 그는 빈소의 형식이 불교색인지 기독교식인지 살피지 않았답니다. 뭐부터 가느냐? 일단 고인의 영정사진 앞으로 가는 거야. 그러고 뭐 하는 거야? 절부터 재래종으로 하고 꿇어앉아서 손수건으로 눈잡이를 굴려가며 눈시울을 훔쳤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도 이제 그 영안실이나 이런 데 찾아가가지고 회사에서 나왔다 그러면은 발길질부터 당하니까 뭐부터 하는 거야? 회사에서 나왔다는 얘기 안 하고 일단은 저기 빈소에 가가지고, 돌아가신 분 빈소에 가가지고 일단 눈물부터 훔치는 거야. 그래서 눈물 같은 건 비칠 생각도 않던 눈도 그렇게 거듭 귀찮게 하면 진짜로 눈물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기가 쉽답니다. 자, 그래서 또 그렇게 흉모를 떨면서 눌러 있으면 상가, 이제 돌아가신 집에 친인척 중에서 나이살이나 된 사람이 다가와서 어깨를 다정히 흔들면서 달래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나온 사람인지도 모르고 여기서 펑펑 울고 있으니까 야, 이 고인의 아는 사람인가 보다 싶어가지고 친척이 와가지고 막 달래주는 거야. 그거부터 하는 거죠. 일은 어차피 당한 일인데 애통이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저리 가서 술이나 한잔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유자가 거기서 울고 있으면 오히려 친척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저기 가서 술이나 한잔 하시지요 라면서 이제 그런 소리를 듣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유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죽일 놈들. 사실 자기 회사인데 암만 운전질이나 해쳐먹고 사는 막된 것이라도 그렇지 어쩌자고 이런 일을 하는겨. 죽일 놈들 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오히려 먼저 화내는 거야. 회사에서 나왔다는 얘기 안 하고. 자, 그러면서 천연스럽게 운전수를 나누라며 두툼하게 장만해간 이 부조금을 이제 딱 넣어주고 물러가면 아까 어깨를 흔들어 달래던 사람이 술상으로 안내를 합니다.
어떤 모습인지 알죠, 여러분들? 빈소에 딱 가면 일단 뭐부터 합니까? 빈소 딱 들어가면 절부터 한다, 그쵸? 그 절부터 하고 보통 뭐 하냐면 이제 상주라고 하죠. 상주랑 이제 맞절을 또 합니다, 맞죠? 그러고 나서 보통 이제 이 가슴팍에 있던 부족을 꺼내가지고 부족을 통에 넣어주면 보통 밥 먹으러 간단 말이야. 그게 일반적인 어떤 상가집의 모습이야. 근데 이제 이 상가집에 와가지고 유자가 자기가 회사 사람이라는 거 밝히지도 않고 와가지고 뭐부터 하는 거야? 절하고 고인 영정사진 앞에서 펑펑 울기부터 하는 거야. 그러고 있으면 오히려 가족들이 와가지고 유가족 가족들이 와가지고 막 달래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두둑하게 부족을 넣어주고 나면 오히려 저 가족들이 나보고 저희 가가지고 술이나 한잔 하라고 유자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럼 이제 가가지고 유자는 이제 술 마시러 이제 가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대개는 그 사람들이 마주 앉아서 이제 술까지 권하는 거죠, 친척들이. 일단 누군지 모르니까. 그 이제 집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돌아가셔가지고 오면요, 한 3분의 2는 내가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상주인데도 몰라. 왜냐면 건너 아는 사람이거나 또는 뭐 내 부모님의 뭐 친구거나 이런 모르잖아, 맞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인데 이렇게 슬퍼하니까 그냥 아는 사람인가 보다 하면서 보통 안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유자가 들어온다는 거죠. 자, 서로 잔을 건네고 담뱃불을 나누고 하면서 서너 순배쯤 하고 나면 궁금한 쪽은 그쪽이라. 그럼 여기서 그쪽이 바로 뭐야? 유가족 측이죠. 그때서야 물어보는 거야. 실례입니다만 이 돌아가신 분하고는 어떻게 되시는지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신분을 물어보면 그때서야 정중하게 명함을 내린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거기 빈소에 유자가 온 목적은 뭔데? 사실 사고 처리하러 오는 거거든. 그렇죠? 근데 이제 사고 처리하러 왔다 가면 온갖 욕을 다 들어먹으니까 이렇게 이제 자기가 방법을 바꿨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왕의 손님 대접으로 술까지 건커니 잣거니 해온 사이인데 세상스럽게 술상을 걷어차면서 대거리를 하려고 든다면 이미 경위가 아닌 거였다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벌써 술상도 함께 나눈 뒤다 보니까 뭔가 폭언을 내뱉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게 좀 애매해지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비록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화를 내는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죠. 그뿐 아니라 사고 처리만이 나왔다는 말에 가만두지 않을 작정으로 눈을 혹 뜨며 다가오는 이가 있으면 중간에 서서 볼썽사나운 일이 일어나지 않게 책임의식이 들기도 하는 모양이었답니다. 그러므로 그가 빈소에서 물리적인 대우를 면치 못했던 것은 노선상고 초기에 얼마 동안에 지나지 않았던 일이었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봉변을 좀 당했어. 근데 조금 지나면서 봉변 없이 아주 원활하게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야. 굉장히 유연한 태도로. 자, 그러면서 빈소에 드나들다 보면 망자의 가족 가운데 담이 들거나 풍기가 있어서, 풍은 이제 뭐 중풍이나 뭐 통풍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풍기가 있어서 몸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하는 노인이 많았답니다. 그럼 생각해봐. 왜 그럴까요? 이 사고가 나서 죽은 희생자는 대체로 운전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 차 근처에 있었던 사람이겠지. 대체로 운전하고 있었던 사람일 거야. 그러면 죽은 사람은 대체로 젊은 사람이야. 늙은 사람이 아니고. 그러면 이 죽은 사람에 뭐가 있기 마련이야?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나 아니면 이제 그 위에 친척들이 있기 마련이거든. 그럼 그런 사람들은 노인들이 꼭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보여주려고 뭐까지 배웠냐면 침 놓는 것까지 배웠답니다. 뭔가 도와주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적극적 일에 적극적으로 나선 어떤 유자의 성품이 이런 침 놓는 법을 배워오는 것에서도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는 어디 갔냐? 그는 돌팔이 침쟁이였지만 침통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대요. 장지에 따라다니다 보니 묘자리가 좋은지 나쁘니 하고 상제나 친척들 간에 불퉁거리고 좌향이 오르니 그르니, 좌향은 이제 무덤을 놓는 방향 뭐 이런 것들이야. 그런 것들이 오르니 그르니 하고 공원 묘지 산벽을 두니까 혼들과 불화하여 장례를 정중하게 치르지 못하는 집도 많았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쓰려고 책을 구해드려서 풍수지리를 배우고.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장지에 따라다닌다라고 하는 건 이제
그 장례를 치르는 곳으로 이제 따라다녔다 이 말이야. 그래서 보통 3일장을 치르고 나면은 이제 묘 자리에다가 이제 이 안치 그러니까 눕힐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러면 거기까지 따라가는 거지. 따라가다 보면은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그렇게 잘 안 하죠. 예전에는 이제 보통 이제 장례를 치르고 나면은 이 유골이나 아니면 이제 요 이 시신을 보통 산에다가 묻었단 말이야. 근데 산에다가 묻으려고 가다 보면 을에 싸움이 나기 마련이거든. 왜냐면 산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막 어쩌니 저쩌니 하고 막 이 산역군들, 그러니까 산에서 막 이제 뭘 캐려고 하는 사람이나 동물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랑 불화를 막 겪게 된단 말이야. 왜냐면 이 여기에 묻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 산역군들이 여기에 못 오게 막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이제 돌아다니지 말라고 막 얘기하면 산역군들은 아니 내가 이 산에서 맨날 열매 따먹고 동물 잡고 하는데 여기에 못 들어오게 하면 어떡하냐, 싸우는 거야 서로.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이 유자가 풍수지리책을 들고 다니면서 여기는 풍수지리가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유가족들한테 막 이야기하면서 도움을 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불화가 생기거나 이러면 이제 그거를 원만하게 해결해 주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럴 때는 훈련소 신병 시절에 써먹었던 입담도 한몫 거들었답니다. 풍수를 배우는 과정에서 지하의 수맥에 대한 이치도 배워둘 필요가 있었대요. 상도동 성당인지 노량진 성당인지 버드나무 가지로 수맥을 짓는데 권위인 신부님을 찾아다니며 수맥을 배우고, 수맥이 근데 여러분 요즘 뭔지 압니까? 수맥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혹시 내가 수맥을 찾는다라고 하면서 이상한 그 쇠대에 기역자로 되어 있는 쇠가 있거든. 알아요? 뭐 어떻게 알아? 요거 이렇게 양손에 잡고 이러고 이제 돌아다니는 거야. 이러다 보면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제 여기 밑에 물이 흐른다고. 여기에 침대 놔두지 말라고. 여기서 자면은 목 뻐근하고 몸 안 좋다고. 이런 얘기 옛날에 많았거든. 그래서 옛날에는 막 이 수맥 이제 재는 사람도 막 TV에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수맥에 따라서 이제 침대 놓는 방향이나 이런 것도 막 정하고 그랬단 말이야. 나도 어릴 때 내 방 침대가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냥 우리 할아버지가 철학과를 하셨거든. 하여튼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있었죠. 요즘 그런 거 없죠. 그렇죠? 하여튼 자 그래서 성당에 가가지고 신부님한테 이거 저기 수맥에 대한 이치도 막 배웠다는 거야. 그래서 수맥에 대한 이치를 막 이제 권위 이제 신부님을 찾아가다 보니까 뭐도 받았다는 거야. 천주교에 입문해서 세례도 받았다는 거야. 성당도 나갔다는 거겠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자기가 처한 삶의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있어.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 노선상으로 왔을 때는 온갖 욕을 다 들어먹으면서 하다가 나중에는 내가 방법을 바꿔야 되겠다. 방법을 바꿨죠. 그렇게 해서 그러고 나니까 이제 좀 덜해지는 거야. 맞죠? 그렇게 이제 적응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어떤 유자의 삶이 좀 드러나죠. 그러면서 그렇게 적응해 나가면서 살아갈 때 그 안타까운 사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 뭐 해줘? 도와줘. 금전수들은 어떻게 도와줘? 금전적으로 도와줘. 사망자 유가족들은 어떻게 도와줘? 이런 거 자기가 배운 거 가지고 이렇게 막 몸소 도와주는 거지.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사람 삶을 이제 유자가 살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후에도 유자는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성실껏 돕습니다. 병이 들어 늙었죠. 병이 들어 쇠약해져서도 그의 그런 삶의 태도는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가 유자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나중에는 병원에 어디 원무과인가 거기서 일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병과 관련된 일을 하다가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좀 도와주기도 하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결국은 병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저 세상으로 떠나고 말아요. 자, 그래서 저 세상으로 떠나고 말고요. 내가 그 유자의 장례식장에 가게 돼요. 유자의 장례식장에 가면서 유자의 이제 이 영정 사진을 보면서 이제 유자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뒤로 이제 유자의 삶에 대한 이 전을 썼다라고 하면서 이제 소설이 마무리가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건 크게 이제 이 유자의 삶일 겁니다. 알겠죠? 자, 서술자가 바라보는 유자의 삶을 바탕으로 좀 서술자가 예찬하고 있는 유자의 어떤 모습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중략 이후부터는 유자가 어떤 삶을 살아오는지 구체적으로, 맞죠? 자,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좀 나눠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좀 넘어가서 55페이지
유자에 대한 평가. 굉장히 말재주가 좋고 비범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 자기 나름대로의 줏대를 가지고 있고 주견이 뚜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 사람들이라고 해서 막상 편들어주고 그러지 않아요. 자, 그래서 선비적인 동량의 본보기다. 아까 한자어들 막 나왔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를 유가라고 안 부르고 유자라고 부른다는 거죠. 자, 다음. 그래서 요게요, 작가 이문, 서술자이자 작가 이문구 자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 유재필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존 인물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물론 이제 소설이니까 조금 과장된 어떤 모습이 있기는 하겠지만, 실존 인물의 삶을 통해서, 유재필이라고 하는 실존 인물의 삶을 통해서, 당시 시대의 어떤 비판적 어떤 시각 또는 당시 세태의 어떤 모습, 시대의 모습,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면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유재필의 삶의 자세에서 감명을 받아서 그의 삶을 글로 남기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글을 남긴 거예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57페이지. 자, 그래서 판소리 사설체의 말투나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난다. 이거 편집자적 논평은요, 여러분들 좀 표시해놨다가 나중에 학교 선생님이 얘기하면은 편집자적 논평이 드러난다고 하면 되고, 얘기 안 하면 굳이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왜냐면 이게 결국은 아까 쌤이 얘기했듯이 1인칭 주인공 시점인데 편집자적 논평이 드러난다는 건 지금 여기서 유자 소전에 뭐가 드러나기 때문에 판소리 사설체의 말투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럼 판소리 사설체의 말투가 뭔데? 굉장히 구어적으로 만연체 문장, 만연하게 막 미사용구를 장황하게 표현해가지고. 자, 그 다음 약간 운율이 좀 느껴져요. 문장에서 대꾸적인 표현을 많이 활용해서.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는데, 자, 편집자적 논평이라고도 볼 수 있고 편집자적 논평이 아니라 그냥 서술자의 평가죠, 평가. 이제 1인칭 서술자의 평가에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혹시나 이제 얘기하게 될 기회가 있다면 학교 선생님한테 슬쩍 물어봐도 좋아요. 이걸 보고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선생님이 미리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죠? 자, 다음 방언이랑 비속어가 꽤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유자가 하는 말이 알아듣기가 되게 힘들죠. 충청도 사투리가 그대로 쓰여 있어서. 자, 방언과 비속어를 사용하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어때? 토속적이다. 그 지역의 특색이 많이 묻어나죠. 자, 그 다음에 사실성과 현장감이 많이 드러나고요. 생동감도 많이 드러나죠. 자, 다음 이 유자의 순박한 면이 좀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친근감을 좀 느낄 수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 해학적 분위기를 더해줍니다. 이 해학적인 건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는 해학적인 부분은 그거 저기 상가집 찾아가가지고 자기가 먼저 펑펑 울면서 하는 그런 모습이 살짝 좀 우스꽝스럽단 말이야. 자기 가족이 죽은 것도 아닌데. 근데 그렇게 펑펑 우는 이유가 뭐야? 내가 유가족들한테 안 두드려 맞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해학적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해학적인 게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은 저기 생략된 부분입니다. 중략된 부분. 거기에 해학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드러나요. 자, 다음 유자의 상황 대처. 유가족들은 유자한테 교통사고의 책임을 묻고 그 울분을 당사자를 찾아서 사고를 낸 운전사의 회사 소속회사 사람이 유자에게 분풀이를 하는 거야. 울분을 풀어줄 당사자를 찾아가는 거야. 그래서 유자한테 막 분풀이를 하는 거야. 그리고 유자가 어떻게 대처했느냐? 이 교통사고 가해자의 책임에 대해서 유자가 먼저 언급하면서 적극적으로 유가족을 위로하고 업무를 처리하려고 했죠. 그래서 그 모습이 바로 뭐야? 적극적으로 유가족을 위로하려고 하는 게, 자기가 그 상가집에 가가지고 자기가 먼저 앉아가지고 펑펑 웃는 거야. 그러면은 그 가족들이 와가지고
이제 술이나 한잔 하자고 하면서 이제 데리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꾀를 낸 거지, 꾀. 그래서 여기에서 위로 올라가 봅시다. 예방책이라고 되어 있죠. 예방책의 순서 한번 살펴볼까? 영점 앞에서 일단 절 2번 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회사에서 나왔던 얘기 안 하고 펑펑 옵니다. 그러고 나서 교통사고 주고 가해자 측의 책임을 과하게 나무라죠. 그 몹쓸 놈의 운전수가 어쩌려고 이런 짓을 벌였냐면서 막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부조금을 넉넉하게 넣어줍니다. 그러고 나서 유가족이랑 술자리를 가지다가 혹시 망인과는 어떻게 되는 사이인지 라는 얘기하면 그때서야 회사에서 나왔다는 걸 알려준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유자의 방법인데 꾀죠, 꾀. 근데 이걸 보고 부정적이라고 나쁜 행동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야. 그냥 이제 자신이 이 유가족에 대한 원망을 좀 덜 듣기 위한 꾀를 낸 거죠. 자, 그러면서 침 놓는 법이랑 풍수질이랑 수맥을 자기가 직접 배웠다고 하잖아. 이거 배운 건 뭐 때문에 배운 건데? 이 유가족들 도와주기 위해서 한 거거든. 이 유자의 성품이 좀 드러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평가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유재필에 대한 비판적 평가도 있습니다. 자, 장례식장에서 뒤처리를 쉽게 하려고 유가족을 속이는 행동을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시간이 오래 걸려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 직접적으로는 안 드러나는데 이 비판이 요거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전의 형식을 계승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서술 구조 한번 봅시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이 사람이 어떠한 일생을 살았는지에 대한 기술이야, 기술. 그러니까 서술이죠, 서술. 그냥 말 그대로 어떤 일생을 살았는지. 그러고 나서 특별히 이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는 행적들을 몇 가지 나열합니다. 그래서 사파라고 해요. 이제 이야기를 하죠. 삽입된 이야기. 그래서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본문에 나와 있는 사파가 뭔데? 사문의 운전수의 집에 찾아가는 거. 그래서 반찬 사다 주고 굴비 사다 주고 이러는 거. 연탄 사다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사고로 죽은 사람의 빈소에 찾아갔을 때의 사파. 까지가 지금 본문에 나와 있고요. 논찬 부분은 본문에 나와 있진 않습니다. 이제 저기 유자가 죽고 나서 유자의 장례식장에 내가 찾아가고 난 이후야.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지금 유자 소전도 끝이 났습니다. 윤동주의 길 시간 좀 애매한데. 빨리 좀 얘기하지. 쉬는 시간 필요할 텐데. 시간 너무 애매한데. 안 되겠다. 요거 어저 내일이요. 요거는 다음 주에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글도 많이 봤는데 천천히 정리합시다. 천천히 정리하고요. 혹시 지금 이거 자습서하고 평가 문제집까지 가지고 있다 손 샀다? 지금요? 아니 샀어? 평가 문제 샀고 샀어? 나머지는 없고 시험 범위가 갑자기 좀 확 늘어나가지고 아마 뭐 다 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최대한 자습서랑 평가 문제집을 좀
끝내는 게 우선적으로 목표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진도가 어떻게 나갈지 몰라서 지금 다른 문제들도 다 준비가 지금 되어 있거든. 근데 지금 이거 풀기 전에 자기소랑 평가 문제 지금 먼저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못해도요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습서 도자기 평가 문제 지금 다 끝내세요. 다음 공무도화가부터 석영별고까지 황중과 부지가 적업사는 따로 나중에 쌤이 그 문제를 좀 뽑아줄게요. 아 혹시 문제 받았어? 앞전에? 앞타임에? 문제 받았어? 네. 아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면 요거 자습서 평가 문제집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세트 요거 황조가 부지가 적업사까지 해서 얘네 문제 세트까지 다 끝낼 수 있겠죠 일주일이면? 네. 맞죠? 요 정도는 좀 합시다. 어성아. 좋아야. 알겠죠? 주중에 하면서 이제 복습도 좀 하고 하는 정도로 좀 이제 마무리하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주에 저기 모의고사나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나가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하면서 여러분들 문제 풀고 하는 와중에 질문거리나 이런 것들 질문도 좀 많이 하고요. 이번에 문학 여러분들 내가 문법이나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문학은요 특히나 이제 좀 상위권에 있는 학생이나 아니면 진짜 상위권 문턱에 저기 걸려 있는 학생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 후반이랑 2 초반 이렇게 걸려 있는 학생들은 이번 중간고사 때 국어에 다른 과목보다 시간 좀 써보세요. 알겠죠? 왜냐면 원래 조금 이제 높은 성적을 가지고 있던 학생들은 변수가 있을 수 있어. 혹시나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냥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학교 내신에서 하는 문학은 사실 진짜 국어라고 말하기 좀 어렵단 말이야.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외운 대로 치는 시험을 문법보다 더 외우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자, 국어를 잘 못하는 학생도 문학은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변수가 좀 크거든요. 문법이나 독서는 그게 불가능이야. 그냥 못 들거든. 솔직히 말하면 다시 태어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근데 문학은 그냥 한 달 열심히 해도 바뀔 수 있어. 그래서 좀 변수가 많은 과목이니까 내가 올려야 되는 학생들은 좀 시간 더 쓰면 굉장히 좋을 거고 혹시 내가 떨어지면 안 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좀 시간 좀 썼으면 좋겠어. 좀 문학은 좀 시간 씁시다. 그냥 문법이나 독서는 나중에 이제 다음 학기나 다다음 학기 때는 그냥 다음번에서 하는 걸로만 해도 충분하게 될 만큼 내가 할 수 있겠는데 문학은 뭔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게 좀 더 많이 필요할 겁니다. 학교에서 하는 것은 달달 외우고요. 알겠죠? 그렇게 공부 좀 합시다. 자, 천천히 정리합시다. 저기 주중에 좀 보내주세요. 그렇죠? 모의고사 하는 거 주고 나가는 아 그리고 아까 저기 내신 전환반 수업 하는 학생들이 한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나면 수업 영상 올라올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 이제 먼 길에서 나한테 필요한 거 찾아가지고 좀 보면 됩니다. 아 그리고 자료가 나가야 되지. 오케이. 자 일단 정리하고요. 나머지 저기 아까 못 들었던 학생 좀 있어보세요. 정리하고 가고요. 나머지 3명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기 뭐냐 다솜이랑 저기 서영이 혹시 그 답장 왔어? 이거 일요일 5시인데 3시 하고 이렇게 괜찮았어. 한번 얘기해보자. 근데 아마 5시하고 정해졌으면 3시가 사람이 많아서 그러지 않았을까? 저는 일요일 3시에 해주는 아 진짜? 서영이 튕겼네? 평소에 잠깐 저거 혹시 정신 좀 눌러주세요.